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C 수업입니다. 자, 지금 원격 수업 기간인데 여러분 열심히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수업하고요. 꼭 다음 이번 시간 첨부 파일 확인하실 게 수행평가가 이 파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 밑에 있는 그 챕터 꼭 클릭하셔서 수행평가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등교일에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할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는 같습니다. 사회변화와 공존 영역 3이고요. 문화와 다양성, 그 중에서도 소단원 4, 다문화사회와 문화다양성 존중, 여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자, 232페이지 보시는데요. 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다문화 사회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요즘에 세계화라고는 거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 사회도 이제 많이 외국인을 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이런 거를 서울뿐만 아니라 여기 광주에서도 많이들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런 다문화 사회의 그러면 개념적 정의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언어, 종교 등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인종과 문화를 같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 근데 이거를 싫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민으로 건국된 미국 같은 나라도 아니고요.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언어로서 수천 년간 이 자리에 잘 잡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엔 잘 얘기하지 않지만은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밥 맞는 역사의 단일 민족 이런 거 되게 강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징상 영토도 좁고요. 인구는 또 많고요. 그 단일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인구가 절대 다수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 경험도 없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및 세계화에 따른 교류의 확대로 인한 이주민의 급속한 증가가 늘었다. 우리나라로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만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학생일 수도 있고 관광일 수도 있고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일 수도 있고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그냥 한국이 좋아서 배우러 온 걸 수도 있고 연애 지망생도 있을 수 있고 연예인으로서 뛰는 외국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포로 인해서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요즘에 외국인들이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외국인이 나오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자, 교과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2021년이 되면 300만이 될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외국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다문화 사회에서는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한 갈등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조짐이 보이고는 있죠. 자, 언어, 생활 양식,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무지와 오해가 우리도 온 이민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민자들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민자들의 사회적 처지가 여기 자리 잡고 사는 이제 우리와 같은 한국인들의 처지보다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차별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과 인권 침해 이런 게 발생, 차별과 인권 침해 하면은 우리가 차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런 거를 몇 개 겪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외국 나가서 외국말 잘 모르는데 저쪽 사람들이 웃으면서 서로 소곤소곤하는 모습 보면은 괜히 나 욕하나? 아씨, 나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절대 다수인 사회에 이 외지인으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요. 또 이제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을까요? 일자리 경제. 그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바람에 특정 일자리는 온통 외국인들만 있는 거죠.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르면은 예를 들면 거기 일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임금이 올라야죠. 일하려고 안 하니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야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의 3D 업종이나 아니면은 그 뭐 건설 노동자, 잡부 이런 게요.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옛날 한 70년대, 80년대에는 이런 잡부로 흔히 우리가 노가다라고 하죠. 이 노가다 한 달 뛰면은 한 학기 등록금이 나왔대요. 한 학기 등록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한 학기 등록금이 나올 정도가 절대 안 되죠. 대학 등록금이 워낙 많이 비싸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선생님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옛날 IMF 시절 이후로 이런 임금의 상승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건설 노동자나 이런 쪽이. 근데 왜 그러겠냐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이 3D 업종이나 건설 이런 쪽을 채워주면서 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저렴한 임금을 해서 일해주니까 한국인들이 그 일을 한국인들을 찾지 않는 거죠. 저렴한 더 비싼 돈을 주고 한국인을 쓰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위장 결혼, 이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불법 체류자이신 분들이 한국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우리나라 오기도 하고, 또 막상 문화적인 이해 없이 외국인과 서로 한국인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 외국인들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밀집 지역이 되는 동네들을 보면은 그 동네에 한국인들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 차이인데,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이 안 좋은 나라에서, 치안이 안 좋았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아직 그 기질을 못 부려가지고 이제 무기를 들고 다닌다든지 혹은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범죄를 더 저지른다고 보시기는 좀 그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지역의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개발이고 저소득인 저교육
교육을 받았고 낮은 교육 수준과 낮은 경제적 수준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형성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의 범죄율이 높아지는 건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라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 사회적 처지가 좀 열악한 상황에 모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사회를 이렇게 좀 우리가 갈등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한다면은 이주민의 사회 부적응과 집단 간의 갈등으로 사회 통합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또 한국인들은 한국인대로 불만이 생기고 이것이 하나로 안 묶여지면서 이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적인 이런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마당에 그런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는 건 좋지 않죠.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나쁜 점만 있느냐, 긍정적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 사회가 일찌감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계적인 강대국이에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문화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어 삶이 풍요로, 사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요, 서양과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세계 각지의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인 밀집 지역을 통해서 많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사실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의 음식을 마치 현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그거는 그럼 외국인들이 이런 문화를 들여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문화 간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있을 때 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국인 대표적인 밀집 지역 같은 데가 서울의 이태원 같은 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태원이란 데가 다양한 외국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 이태원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가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외국의 문화가 이제 들어오고 그게 한국의 문화와 접합됨으로 인해서 이제 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볼까요? 자, 이제 그 233페이지 잠깐 볼게요. 다문화 사회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무엇일까 하면서 이 밑에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장벽이 높은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외국인 혐오 등으로 인해서 이제 뭐 가게에서 외국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특히 이제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한국 문화나 아니면은 한국어에 서툴다 보니까 학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학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흥미도 잃고 오히려 이제 학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비행의 길로 가버리는, 비행 청소년이 되는 길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간의 이해를 잘 안 해줘서 결혼을 막상 이제 맨 처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해서 또 이혼하는, 생각보다 이혼율이 좀 있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를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거리 구하기 힘든 내부인 노동자 이런데, 이것 때문에 또 사실 노동시장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는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 노동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한국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3D,
데인저하고 덜티하고 디피컬트한 그런 일들을 한국인들은 잘 안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본국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잘 살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3D 업종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을 많이 찾는 거죠. 왜냐면 한국인들을 그만큼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다? 한국인들만으로 그걸 그 3D 업종을 돌리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엄청 돈을 많이 줘야 오겠죠. 이게 엄밀히 근데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한국인들을 채용 못할 업종이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비용을 많이 들면 물건 가격이나 그런 수익이 약화되면은 사업이 유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사업이 유지가 어려서 그 사업이 망하면은 또 그걸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문제는 사업자들도 어렵고 힘들고 데인저러스 하면은 더럽고 힘들고 데이저러스 하면은 이걸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게끔 만들려는 그런 투자나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 쓰는 걸로 이걸 해결 보려고 하는 자세도 조금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를 써서 쓰는 장점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뭐 소통의 문제라든가 뭐 업무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자,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개방적인 자세를 좀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개방적 자세. 사실 깊이 있는 이해는 사실 좀 어려워요. 아니 그 나라 뭐좀 큰 나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 세세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사나 세계 지리를 학생들이 잘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잘 열심히 가르치려 하지 않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계사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에서 세계사와 세계지리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왜냐면은 그 나라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점이 왔을 때 그 나라의 역사라던가 그 나라의 이런 지리적 환경적 모습을 좀 알아야 더 이해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좀 어렵다. 뭐 하지 않는 이유로 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많이들 배워야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주민을 동등한 우리와 함께하는 동등한 주체라 인식하고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세계 시민 의식이 뭐냐? 자, 지구촌 구성원을 이웃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방적 자세와 포용, 인정 이런 거죠. 너의 문화가 그런 거를 나는 이해할게, 인정할게 이렇게죠. 자, 그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 무료, 교육 등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많이 선생님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과 근로 환경을 개선을 위한 법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비록 돈을 벌러 오긴 했지만, 분명히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뭐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을 좀 보호를 해주고, 또 이들이 근로하는 환경이 더 나아져야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환경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좀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에서는 좀 못 보는데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느끼는 거는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엄마가 아직 한국어가 미숙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는 한국인이고 그러다 보면 한국에 터잡고 사는데 엄마가 한국어가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 입장에서 애가 한국어가 미숙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대화를 엄마랑 많이 하는데 한국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엄마도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가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은 학력적으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혼 이민자들이 어느 정도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이런 의료 아플 때 어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딸랑 우리나라에만 오게 되면. 그래서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상담 교육 지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또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이런 학력적인 면에서 처지는 일이 발생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오히려 나중에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업을 중도 포기해 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인 배우자가 그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당연시하는 게 그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행을 많이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우리 것을 강요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무조건 이해해주자. 무조건 맞다. 무조건 우리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그러한 이 삶의 태도가 그 정책적 마련이 중요하겠다. 이러겠습니다. 235페이지인데 이 갑과 을이 나옵니다. 갑과 을이 나오는데 이 갑, 을이 이제 뭐다? 어떤 정책과 이제 어떤 태도나 정책을 보라고 이게 그 다문화 갈등 해소와 한국 사회 통합을 이루는 태도나 정책을 다른 관점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갑하고 을입니다.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의 문화를 좀 이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주민의 문화가 기존의 문화성에 융해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주고 그들이 일단 우리 온 이상은 우리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도 그들 문화를 좋은 건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면은 그들 따라논다. 이거죠. 우리 안에 그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을 같은 경우 이주민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주민의 문화와 기존 문화가 동등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그들 문화대로 인정해 줍시다. 이건데 장점 단점이 있어요. 다. 2번 같은 2번에 나와 있죠. 장단점을 얘기하면 갑의 경우에는 공통의 문화가 이제 하나 형성되는 거죠. 섞이다 보니까 하나 만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 통합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단점은 뭐냐면 이주민의 정체성이나 뭐 그들의 문화 이런 거를 좀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이제 요즘에 강조하는 문화 상대주의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긴 합니다. 을 같은 경우는 장점은 다양한 문화가 상호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당장은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기도 하고요. 단점은 일단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거죠. 주류 문화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문화대로 그들의 문화는 저의 문화를 인정하다 보면은 따로 놀게 돼서 사회적 결속력이나 단결 이런 것들이 저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외국의 문화를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들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딜레마인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내용 236페이지 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어느 정도는 이 문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다문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더라고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다문화 사회에서 이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문화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의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뭐를 해야 하느냐? 자, 문화가 왜 다양하냐 하면은 자연환경이나 사회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문화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요것을 서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즉, 이것이 안 되면은 문화 간 공존을 모색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문화 간 공존을 모색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간의 자연환경이나 사회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서 문화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요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거죠. 차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이나 집단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화일지라도 그 사회에 가면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즉, 차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차별이란 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요. 이러한 차별을 근거로 해서 근거를 뭐로 삼는다? 각 문화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차별의 근거로 삼아선 안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관용이라는 게 사실 놓고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국가들 중에서 이 관용적 태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배타적 태도로서 세계적인 국가를 건설했던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요.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가 자기 집단의 문화와 다를지라도 이를 존중하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의 근간에는 이 관용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 관용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문화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문화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들어낸다. 세계적인 지금 세계 제1위 국가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문화를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화는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문화의 중심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용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문화 간 갈등, 이 갈등의 요소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갈등을 예방하며 해결하고 문화 다양성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용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일단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관용의 역설이 있습니다. 관용을 무제한 허용하면요 결과적으로 불관용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관용을 인정하게 되면은 관용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관용적이지 않은 자세까지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관용의 역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건데 이슬람 신자들이 왔을 때 이런 경우 봐요. 이슬람의 율법이나 계율을 이 사회에 적용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사회 내에서
이슬람 그 이민자들 내에서는 이슬람 율법과 계율을 적용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뭐 샤리아라는 거 이런 걸 요구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는 뭐다? 이 유럽 현대 민주사회에서 적용하기 힘든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기존적 적용되던 법과 원칙을 어긋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무리 그러니까 이슬람 신앙에 대한 자유와 기타 등등에 대한 건 있지만 그 율법에 있어서 사회 통념적인 거에서 어긋난다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럽에서 계속 이슬람과의 이런 문명의 충돌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게 어느 중간 선이란 게 좀 잡아야 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들의 계율과 율법을 깡그리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민주적이지 않아. 통합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디에 적절한 합의점을 서로 양보해가면서 찾아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관용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관용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자, 소극적 관용이 있어요. 소극적 관용. 소극적 관용이란 건 뭘까요? 소극적 관용이라는 건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극적 관용이라는 거는, 타인에게 반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간단히 말하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에서 반대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인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지만 타인이 타인에게 반대하거나 간섭하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진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다고요. 하지마! 하면서. 근데 적극적 관용은 뭐냐? 이 적극적 관용은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즉, 싫어하고 반대하는 행동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런 권리도 인정해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걸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적극적 관용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간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극적 관용보다는 이 적극적 관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심 싫어하거나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것이 적극적 관용이죠. 자, 거기 236페이지와 237페이지 보면 자료 1, 2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타례와 다문화주의 이런데 이 노르웨이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이제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테러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 테러가 일으키면은 보통 이걸로 인해서 정책이 변하기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데 노르웨이에서 대응은 뭐였느냐? 더 넓은 개방, 더 큰 민주주의, 더 폭넓은 정치 참여. 즉, 이러한 이제 이 불관용적인 모습에 더더욱 큰 관용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살인마는 실패했고 국민은 승리했다. 뭐 이제 뭐 폭탄과 총격으로 노르웨이를 바꾸려 했으나 노르웨이는 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역사를 살펴봤을 때 불관용적이고 배타적인 국가가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국가라는 게 언제나 이제 확장하고 이제 성장해야 하는데, 배타적이고 불관용적인 나라는 그 성장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이제 갈등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구성원이 더 많아질수록 이 관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보면은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과 실천 캠페인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질문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등교하는 날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모두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